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 작가론. 자, 이 한국 근대 작가론의 이제 오늘은 제1장입니다. 제1장. 작가 연구란 무엇인가? 작가 연구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5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이 작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작가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보면 마스크를 쓴다, 가면을 쓴다. 자, 이게 이제 융의 이야기로 하면 페르소나죠.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을 읽었다면 대부분의 독자는 그를 여류 시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추측할 것이다. 또 해악이 넘치는 김유정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김유정이 말을 더듬고 사람을 몹시 꺼리는 염인증. 이 염자가 싫어할 염자거든요. 이었다는 걸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밑에 이제 1번에 작품 생산 주체로서의 작가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어서란 말 쓰는데 우리가 어서는 이제 보통 저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 그 5페이지의 밑에서 둘째 줄이죠. 사진, 그림, 조각 따위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셋째 줄.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작가가 어서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작가는 라이터라는 개념으로 이제 더 많이 쓰죠. 어서보다는. 그리고 저자를 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라 이 저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줄에 어서는 작품을 구상하고 실현시키는 자다. 그래서 라틴어 옥토에서 나왔다고 나오죠. AUCTOR. 그래서 이 중세에서는 이제 세계를 신이 저술한 텍스트라고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권위 있는 자, 오소로티. 여기도 보면 이 오소로티가 이 오스하고 철자가 앞쪽이 같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권을 소유하고 있는 신의 대리인 또는 장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는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 그 18세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작물 작성한 사람 밑줄 치시고 두 줄 내려가면 독창성과 고유성이라는 가치를 지닌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학 연구 대상으로서의 작가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냐? 작품 해석과 작가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가의 개념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 작가는 작품의 기원이자 기원이라고까지 쓰죠.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20세기 이제 중반까지는 실제 작가는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실제 작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속에 다른 어떤 맥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넘겨보시면 8페이지 내포 작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8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 보시면 내포 작가로 지칭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웨인 부스가. 그래서 작가가 이상적이고 문학적으로 창조한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제2의 자를 내포 작가란다. 저희다 밑줄 치세요. 내포 작가가 이상적이고 문학적으로 창조한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제2의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문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롤랑 바르트의
거기 작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롤랑 바르트.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비평가죠. 비평가. 여기서 이제 작가라기보다 이제 좀 엄밀히 말하면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이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작가라는 개념은 약간 인세를 받거나 이런 어떤 개념의 의미가 강하고요. 저자는 이제 작품 생산의 주체로서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저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저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이제 어떤 작품을 썼어도 이것을 바라보는 독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게 이제 비평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됩니다.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따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 1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작가 연구의 시각과 문제라고 나오죠. 10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작가 연구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를 무엇으로 보는가? 작가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작가의 창작 여건과 자율성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밑에 1번에 10페이지. 여기는 자율성 다음에 과 종속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주세요. 자율성과 종속성. 이 작가가 이제 창작을 하려면 어떤 자율적으로 이제 그 쓸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종속적으로 지켜야 될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세상과 너무 다른 어떤 조류의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1쪽으로 가서요. 자, 거기 1번 경제적 여건 옆에 땡땡 하시고요. 이건 이제 전업작가죠. 전업작가. 또는 전업작가로서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 문제. 자,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명한 뭐 작가 중에 현진건이라는 작가 있죠. 빈철슨. 이 현진건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품에 몰두하기 위해서 몰두하기 위해 양계라고 하죠. 양계. 닭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12쪽을 보면 거기 이제 중간에 인용문이 있죠. 필승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에 나는 참말로 다시 일어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이제 글입니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 단판이다. 이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몇 줄 내려가면 내가 돈 100원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또다시 탐정소설을 번역하여 보고 싶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허니 네가 보던 중 아주 대중화되고 흥미있는 걸로 한두 권 보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 50일 이내로 번역해서 너의 손으로 가게 하여 주마. 허거든 네가 극력 주선하여 돈으로 바꿔서 보내다오. 이게 바로 이제 죽기 열하루 전에 친구 아내남에게 보낸 편지죠. 돈을 벌어서 몸을 추스르기 위해 탐정 소설을 번역하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13페이지로 가면 검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검열.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검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자기 검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검열은 이제 작가 스스로 검열하는 거고요. 외부의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이제 검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런 게 바로 외부의 검열이고, 또는 이제 그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1960년대 뭐 이럴 때, 뭐 30년대 뭐 이럴 때도 이제 이런 그 약간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것도 일종의 검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그 인용문에 보시면 인용문 나오죠. 거기 둘째 줄에 개벽의 창간호가 2차례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발매 금지 처분을 받고 1924년 나온 폐허 이후 역시 발매 금지를 당해 일부의 원고를 삭제한 다음에야 임시호로 시판할 수 있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1929년 한 해 동안 4개 공문 신문이 압수당해 재로 불탄 것이 76만 부, 그중 동아일보가 33만 4천 부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쪽으로 넘겨보시면요. 14쪽에 3번 매체 환경의 변화라고 나오죠. 이건 바로 이제 매체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창작 여건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환경 자체가 사이버 1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이버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 문학. 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환경 자체가 이 사이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상에서도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작품 발표가 용이해진다. 작품 발표가 아주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고요. 자, 15페이지에 이제 밑에 가면 의도의 오류와 전기적 오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2번에 의도의 오류. 그 다음에 전기적 오류. 이 오류라는 것은 이제 잘못했다는 건데 이제 위험이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의 오류는 작가가 원래 그 의도의 오류라는 것은 작가의 필기 좀 하세요. 본래의 의도. 이것은 작품에서 성취된 의도와 다르다. 작품에서 성취된 의도와 다르다. 이게 바로 이제 의도의 오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 오류입니다. 거기 그 1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1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작가 연구도 위험성을 보여준다. 16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그는 지금까지도 세계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하여 그의 생애와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치밀한 독서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는 이제 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소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네트란 건 원래 14행의 그 연애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연애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인생시라고 볼 수가 있죠. 삶과 죽음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이 14행의 연애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오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잘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예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의도적인 오류, 그 다음에 전기적 오류는 마치 그 글이, 이제 작가의 생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것도 위에 쪽에다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 전기적 오류는, 작품에서 작가의 생애를 그대로 읽어내려는 그러한 시도에서 생기는 오류죠. 이게 바로 이제 전기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체험 세계를 그대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작가는 이 자신의 그 체험 세계가 있겠죠.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지 않죠. 적절한 허구성이 가미가 돼요. 자, 예를 들자면 뭡니까, 최소의 탈출기가 있다.
자, 이 탈출기가 이제 간도로 가서 이제 막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간도에 갔지만 모든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최서혜가 겪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거에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이제 글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김동인의 태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김동인의 태영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김동인이 한 달 정도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를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어떤 감옥 속에서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썼어요. 뭐 마치 막 몇십 년 살다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생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다면 한국 근현대사의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 근대 작가에게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첫째, 밑에 첫째 있죠. 자,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 열강의 침입, 일제 식민지화로 인한 민족 국가 정체성의 혼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who am I죠. 나는 누구인가. 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혼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920년대 중반 카프가 나오죠. 카프는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를 따면 카프가 되는데, 이 카프는 이제 1925년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프롤레타리 예술가 동맹이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중반까지, 30년대 중반까지 문단을 주도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한 동반자 작가라는 게 있어요. 동반자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진호와 이효석입니다. 이효석은 여러분이 이제 메밀꽃 필 무렵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작품은 되게 이제 그 현실을 비껴선 서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일제 강점기인데 자연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서정적인 수필이죠. 뭐 시적 수필의 경지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작품을. 그런데 이 이효석의 초창기 작품 중에 노령근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1등석과 3등석 이런 걸 통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령근해라는 작품에. 자, 그 다음에 둘째, 그 밑에 있죠. 밑에 단락이 둘째 서구화죠. 서구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셋째 줄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것으로서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식 사고틀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태서문의 신부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잡지 중에 태서문의 신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양이라는 뜻이겠죠. 서양. 근데 이 태자는 클태자죠. 큰 서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태자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 태자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서구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22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셋째 나오죠. 셋째 보면 셋째. 대개의 문인들은 일본 유학을 통해 문학을 공부하였다. 자, 그래서 1900년대 전반 이 대다수의 문인들은 바로 동경 유학생입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몇 작가를, 백서이라는 작가도 일본에 가서 이제 영문학을 공부했고요. 그다음 채만식이라는 작가 있죠. 또 영문학을 공부했고, 또 현대 희곡의 또 그 대표작인 유치진이라고 하는 작가도 그렇고요. 또 윤동주도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서
또 영문학을 했죠. 이렇게 이제 특히 일본에서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7명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넷째라고 나오죠. 그 박스 인용문 밑에. 일제에 의한 탄압에 의한 친일 문제다. 그래서 이 친일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체제 순응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작가가 누구겠습니까?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에 그 조선 총독부는 각종 문예상을 제정, 일어로 쓴 작품에 상을 주는데 상을 받은 사람이 이광수, 이태준, 주요한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이 다 친일 작가들이고요. 그러나 작품을 쓰던 모든 작가들이 일제 협력한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제 협력을 거부하는 작가도 있었다. 김동리 같은 사람은 경상도에서 독서로 소일하고 황순원은 평안도에서 홀로 창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변영로, 오상순, 김영랑, 김영랑 강진이 고향이죠. 전라남도. 거기에 파묻혀 있었다. 또 김강섭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절필을 하거나 이런 작가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작가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의 개념을 통해서 작품 생산 주체로서의 작가, 그 다음에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작가, 그 다음에 작가 연구 시각과 문제에서 작가의 창작 여건과 자율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근대사와 작가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